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조선왕조실록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인정사 두 번째 이야기 이방원을 왕으로 만든 여인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무인정사라고 하는 이 조선개국과 함께 이 벌어진 이제 그 사건, 결국 그게 이제 결국 뭐 왕이 계승 문제를 갖고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이제 싸운 사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제 그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된 겁니까? 그 지난해 이제 지난번 마지막 시간에 제가 좀 언급을 했듯이 사실 그 세자를 이제 그 책봉하는 과정에서 누가 봐도 조선 건국 과정에서 가장 공을 많이 세운 이런 태종 이방원, 그러니까 이방원이 이제 돼야 되는데, 그게 그 굉장히 좀 나이 어린, 그러니까 방석이한테 이제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죠. 그러니까 흔히 이제 가장 뭐 지금 이제 정사로 얘기되는 이 무인정서를 왕권과 신권 이런 이런 프레임으로 이제 보는 경우에는 뭐 당시에 이제 정도전이라고 하는 그 실권자가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신권 중심의 이런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왕으로 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되지만,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사실 좀 정사하고는 조금 이제 어긋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당시에 정도전이라든지 이렇게 이방원의 이제 반대편에 섰던 이런 신료들조차도 사실은 이 왕위 계승 과정에서 방언이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의견을 좀 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이 그 왕위 계승 과정에서 우리가 꼭 이게 다뤄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숨겨진 킹메이커들입니다. 여기 나왔지만 이방원을 왕으로 만든 여인들이라고 해서 이제 신도광후 강씨하고 이제 원경호 민씨를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래요.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런 역사, 이제 한 500년 동안 모두 27명의 왕이 이렇게 됐는데, 왕들은 다 남자들이었죠. 다 남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그 왕들의 사주와 왕들이 뭘 했는가만 갖고는 조선 왕조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조선사를. 항상 우리가 이제 드러난 권력이 있으면요, 뭐가 있습니까? 이면에 숨겨진 권력이란 게 있는 거죠. 숨겨진 권력을 이렇게 누가 주로 행사했습니까? 그건 뭐냐면 주로 이 좀 궁중의 그 여인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왕비라든지 뭐 계비라든지 후궁이라든지 이런 건데, 그게 이제 조선 초에부터 나타납니다. 사실 이제 신동왕후 강씨라고 하는 분은 아시다시피 태조 이성계의 이제 그 계비죠.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이었던 분이고, 사실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성계를 왕으로 만든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그 좀 고려 당시 개성의 이제 그 건문세족의 이제 딸로서 상당히 좀 집안도 좀 유력한 집안이었고, 그래서 저기 변방에 있는 이성계를 이제 중앙의 어떤 정치 무대로 대비를 시키고 뭐 이랬던 사람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성계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 뭐 장가도 보내주고, 특히 이제 그 태종 이방원하고도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통 그 이성계의 이제 집안은 가별초라고 해가지고 이 무장 집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성계의 자식 중에서 유일하게 당시에 이제 그 과거에 급제해서 성균관에 들어갔던 그런 자식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이제 그 이방원인데, 바로 이방원이 개경에 와가지고 공부를 할 때 그걸 뒷바라지 해주고 공부를 같이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이제 신동하고 강씨입니다. 이 보면. 또 하나의 멋진 여인이 등장하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원경하고 민씨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고려 권문세족의 이제 좀 유력한 집안의 딸인데, 이제 태종 이방원의 이제 부인이죠. 실제로 태종 이방원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좀 위기에 몰렸을 때 그걸 뒷받침해줘서 결국은 왕권을 잡게끔, 이 쿠데타를 성공하게끔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뭐라고 해도 이 원경하고 민씨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두 여인은 정말 당시에 최고의 킹메이커였다. 이제 과연 이 두 사람은 각각 어떤 기질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이방원과 맺는 관계는 어떤가, 그것이 또 어떤 역사 스토리를 만들어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오늘 이제 이 좀 얘기의 이제 주제가 되는데요.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먼저 좀 이렇게 좀 사주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신동하고 이제 강씨는요, 1356년 6월 14일 음력에 태어나가지고요, 병신년 을미월 개해일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세 개의 어떤 그 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경호 민씨는 1365년 7월 11일 음력에 태어나가지고
을사년, 개미월, 정묘일 이렇게 나오죠. 자, 먼저 신동왕 이제 강씨를 보면요. 사주의 특징이 이제 혹시 지난번 걸 기억하시는 분이면 딱 하나 이게 좀 눈에 들어와야 될 게 있는데, 네, 그 여기 보면 일의 자리가 자, 이 일의 천간 자리, 즉 일간의 자리가 개수라고 해서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지지의 글자가 뭡니까? 또 같은 검정색 해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일주가 개라고 해서 천간과 지지가 동일한 오행으로 구성된 간여지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자기 남편 이성계와 일단 오행은 다르지만 일주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질이 어떻다고 그랬죠? 자, 에고가 강하다고 그랬죠. 내 에고가 강하고 주관이 강하고 그 다음에 뭐 자존심도 강하고 자아도 강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근데 이성계는 뭘로 토라고 해서 잘 움직이지 않는 뭔가 좀 이렇게 화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좀 우유부단한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때는 자 이런 이제 그 오행으로 구성된 간여지동인데 신동왕후 강씨는 뭘로 되어 있어요? 위아래가 다 검정색 수 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이제 간여지동입니다. 저 개라고 하는 글자는요, 이게 모두 육식갑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 뭐 올해가 무슨 해예요? 올해가 신축년이죠? 이렇게 이제 매년 바뀔 때마다 뭐 신축년이니 뭐 그 이민년이니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게 모두 60개의 이제 어떤 간지란 게 있거든요. 천간과 지지가 조합된 거.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 간지가 바로 이 개라고 하는 간지입니다. 근데 이 개라고 하는 간지가 타오 위아래가 물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저거의 특징이 뭐냐? 이 고전에 따르면요, 60개의 간지 중에서 예전부터 이 사람은 너무나도 총명한 사람이다. 소위 옛날 말로 얘기하면 신동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간지가 몇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개라고 하는 간지입니다. 그걸 보면 신동왕후 강씨는요,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실제로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 개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천간의 맨 마지막 글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차갑고 냉정한 그리고 또 계산적인 이런 기질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마 좀 똑똑한 여인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 사주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 바로 옆에 뭐가 있습니까? 을이라고 해서 이제 초록색 목에 이제 오행이 있죠. 이렇게 있고요. 자, 밑에를 보면요. 여기는 미라고 해서 이런 태조 이성계의 이제 그 일치의 자리, 그러니까 노란색 토가 있고, 여기는 이제 그 해라고 해가지고 검정색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해미라고 하는, 그래서 수하고 이제 토,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깊게는 설명 안 드리고 간단히 설명하면, 이 지지에는 모두 12개의 글자가 있는데요. 이 지지의 각각의 글자에는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듯이 숨어 있는 글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문 용어로 지장간이라고 합니다. 지지에 숨어 있는 천간의 글자다라고 해서 보통 이게 이제 2개, 3개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미라고 하는 글자를 잘 보시면요. 여기 정을기라고 해서 여기 을이라고 하는 초록색이 하나 숨어 있죠. 해라고 하는 글자는 무갑, 임이라고 해서 역시 갑이라고 해서 또 초록색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와 미라고 하는 글자는요. 각각 수와 토의 글자이긴 한데 그 안에 목의 기운을 갖고 있는 글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뒤에 가면은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지지의 삼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건 목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글자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햄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이게 좀 전문가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검정색,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2개의 글자가 같이 있으면 이게 다 초록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목기가 강한 사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은 수인데 주변에 있는 글자에는 목의 기운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뭘 뜻해요? 자, 내가 수인데 주변에 목의 기운이 강하다. 그럼 이건 수와 목의 관계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와 목의 관계를 보면 이 관계가 뭐냐? 수생목이라고 해서 내가 도와주는 글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도와주는 글자.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음수고, 이것도 이제 음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음양이 같을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식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양이 다르면 이제 상관이라고 해서 줄여가지고 식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을 써서 만들어내는 것, 무엇인가를 도와주는 것, 생하는 것, 이런 이제 기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식상의 기운이 강한 그런 사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뭘 뜻하냐? 자, 방금 말씀드렸지만
내가 힘을 써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어떤 기운이에요? 굉장히 사교적인 기운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무엇인가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또 창조적인 기운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보면. 그래서 자, 근데 신덕왕후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태조 이성계를 척이 변방에서 중앙정치 무대로 대비시켜가지고 유력한 정치로 키운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태조, 그러니까 이성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온갖 가지 일들을 다 뒷바라지 해주고, 심지어 의형제였던 누굽니까? 이지란인가? 이제 걔 같은 경우는 이제 장가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친자식은 아니지만 이방원 같은 경우도 경영을 데려와서 이 과거 공부를 하게끔 만들어주고, 이 보면. 자, 이런 이제 할 것들이 바로 다 식상의 기운들인 거예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밝고, 그러니까 냉정하면서도 밝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사교적인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런 걸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그게 저 신덕왕후 강씨에게는 강점이면서 동시에 약점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신덕왕후 강씨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30대 초반 정도 이때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덕왕후 강씨가 이제 돌아가신 그 즈음에 대운에 또 이 목기가 강해집니다. 목기가 강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목기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힘을 쓰는 거라고 그랬죠. 자, 내 힘을 많이 쓰면 내 힘이 빠져야 들어와요.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의 건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소홀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이런 신동호 강씨 관계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당시에 신동호 강씨가 돌아가신 그 병명을 유추한 이제 글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신부전증이라고 이렇게 좀 유추하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신부전증이라고 얘기할 때는 결국 이제 뭐예요? 이 신장 쪽에 문제가 있는 건데 재미난 거는 신동호 강씨가 일간이 뭐였어요? 수라고 그랬죠. 근데 이 수기가 그러니까 사람의 몸도 다 이제 우리가 오행에 이렇게 빗대거든요. 이렇게 보면 보통 이렇게 신장이라든지 비뇨기 계통 있잖아요. 이쪽에 이제 그 오행이 바로 수오행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힘을 너무 많이 쓰면요. 그쪽 기운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좀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 이게 더 결정적인 건데, 자, 이 식상이라고 하는 그 기호는요. 이게 이제 이걸 이제 정확히 하면 십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주명리학에 십성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고, 거기에 이제 뭐 비경, 겁재, 뭐 식신, 상관, 뭐 그다음에 재성, 관성, 인성 뭐 이렇게 이제 쭉 나누는데, 이 십성은 전부 다 사람들이 맺는 사회적 관계, 이걸 육친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육친에 다 적용됩니다. 가령 뭐 관은 남자한테는 자식이다. 뭐 여자한테는 이제 남편이다. 재성은 남자한테는 이제 부인이다. 뭐 비견은 뭐 자기 자신과 형제를 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되는데 이 식신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여성들에게 누굴 뜻하냐면 자식을 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낳은 어떤 존재니까. 자,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신동호 광씨는요 자기 친자식 태어나기 전엔 이방원하고 사이가 되게 좋았습니다. 이방원 사이가 되게 좋아가지고 실제로 이방원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똑똑하고 총명한 아이였다고 얘기했잖아요. 당시에 과거에 급제했으니까 실제로 보면 그 이방원은 무장이 아니었어요. 사료의 기록에도 보면 별로 이제 무인의 어떤 기질은 안 보이고 상당히 좀 이렇게 어떤 이 문인의 기질을 보여줬던 아이인데 강씨 집에서 공부를 할 때 밤에 책 읽는 소리 들으면서 엉 울었다고 하잖아요. 왜 저 아이가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아닌가 라는 식으로 상당히 이 이방원이가 과거에 급제하고 이런데 이제 도움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던 사람이 딱 자기 자식이 나오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거기서부터 이제 그 신동호 강씨하고 이제 이방원이 이제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한 건데 그러면서 모든 게 관심이 어디로 갑니까? 바로 자기가 낳은 친자식, 내 배로 낳은 아식, 이 자식을 왕으로 만들어주는데 그냥 모든 관심을 다 쏟은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뭐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내각 회의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런 회의에서 이제 이 세자를 책봉하는 이런 이제 논의를 하는데 거기서 자기 자식 그 방석이를 갖다 바로 그 세자로 책봉하지 않았다고 그 밖에서 엉엉 울질 않나 뭐 이런 게 다 지금 실록에 전해지거든요. 결국은 자기의 그 어린 자식 방석이 사실은 명분과 정당성이 많이 떨어지죠. 이 자식을 굳이 그 세자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런 이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뭐가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의 건강도 상하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무인정서가 나기 한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그 태종의 이방원한테는 굉장히 이게 하늘이 도와준 거다라고 하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신동호 강씨가 계속 살아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쉽게 그 전변이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기질이 바로 이 신동호 강씨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강한 소위 식상, 목의 기운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원경왕후 민씨는 또 어떤 분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를 좀 굉장히 좀 비참하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권문세족의 딸로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이방원이라고 하는 총만 맞는 이런 정치인의 부인이 돼가지고, 결국 이제 남편을 뭐예요? 그러니까 왕으로까지 만들어냈지만, 그 결과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땠어요? 이 자기 그 친정집이 다 그냥 도륙이 되잖아요. 자기 형제들이 다 그 이제 그 태종이 그 이 이후의 권력을 내다보고, 이렇게 이제 외척을 좀 제거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뭐 자기 이제 그 동생들, 남자 동생들이 전부 다 죽게 되고, 자기 아버지 거의 뭐 이제 그 이 저기 집안 자체가 도륙이 되죠. 도륙이 되면서 이제 결국은 좀 비참한 말년을 맞게 되는데, 자, 이분은 어떤 분인가? 자, 딱 보면요, 뭔가 조금 좀 비슷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을사개미 정묘라고 해서, 이 재미난 거는 여기 이제 보면 일간이 정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저기 일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자기 남편 태종 이방원이 갖고 있는 묘하고 같은 도화의 글자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자기의 이제 그 시어머니인 저기 신동호 강씨는 다 위아래가 수잖아요. 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건데, 여기는 이제 그 위에 목화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불이에요. 근데 이게 음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등불이나 촛불, 예, 이제 비유하고, 이렇게 등불이나 촛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유할 때 문명의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밝게 주변을 비춰주는, 세상을 비춰주는 이런 건데, 신동호 강씨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결로 좀 이렇게 밝은 기운의 사람이었을 거다. 그런데 바로 밑에 뭐가 있어요? 자기를 도와주는 목이 있죠. 그래서 목생화라고 하는, 이것도 앞으로 이제 사주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사주에 목과 화로 이루어진 건요, 목화 통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목과 화가 서로 통해서 밝다라고 해서 굉장히 활발한 기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원경호 민씨도 굉장히 사교성이 강한, 굉장히 사회성이 강한 이런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보면. 그런데 결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신동호 강씨는 조금 냉정하고 계산적이죠. 반면에 오히려 원경호 민씨는 굉장히 좀 활발하고, 왜냐하면 목과 화라고 하는 건 발산한 양의 기운이고, 이 금과 수라고 하는 건 수렴하는 음의 기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표현되는 게 좀 다른 거예요. 이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당돌함도 갖고 있고, 실제 그래서 그런지 뭐 이게 나오지만 이 그 저기 뭐야 그 왕자의 난 이런 과정에서 원경호 민씨 역할은 많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 집안의 무기를 숨겨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방원이 결국 이제 싸우러 나갔는데 안 돌아오니까 본인 자신이 직접 갑옷을 입고 이게 뭐 나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성격적으로 보면 이제 활발한 이런 이제 기운이었을 거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전체로 보면 이게 보면 목의 기운, 그러니까 묘하고 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밑에 숨어있는 글자 을이라고 해가지고 목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목의 기운이 강하니까 목화가 통명한 이런 밝고 명랑한 사주, 그러니까 이런 기질의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런 게 남편을 왕으로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이제 보면 월의 위에 있는 글자에 개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자, 이 개라고 하는 글자는 자기 이제 여기 그 저기 시어머니인 신동호 강씨도 일간이 개죠. 근데 여기서 재미난 일이 벌어져요. 자, 무인정서라는 게 아버지 이성계와 아들 이방원의 이제 그 싸움이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부인이었던 신동호 강씨와 원경호 민씨의 싸움이었다는 얘기잖아요. 킹메이크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실록에는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의 갈등에서 많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뭐 드라마에서 많이 드러나잖아요. 이게 많이. 나이 차이가 뭐 356년하고 이제 65년이니까 거의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어쨌든 서로 상당히 좀 이렇게 뭐라고 좀 이렇게 경계심이 심했을 것 같아. 이 보면. 그런데 제가 그걸 짐작하는 거는, 자, 일간에서 원경호 민씨는 정화고 신동호 강씨는 개수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음수고 음화예요. 자, 물하고 불은
서로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상극의 관계잖아요. 상극의 관계입니다. 근데 음양도 같아요. 자, 이런 거를 명리학에서는 충이라고 얘기합니다. 충. 즉, 극이 아니라 서로 충돌한다, 부닥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이게 병화라고 하는 양이라고 하면, 혹은 저게 임수라고 하면 그럼 충이 안 일어나요.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극은 일어나지만 뭐 이제 그거는 충이 아닌데, 이렇게 음양까지 똑같은데 기질이 180도 반대다라고 하는 거는 서로 충돌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수복화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는 모양이에요. 이걸 보면 묘하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들의 라이벌 관계가. 그런데 원경호 민씨 같은 경우는 자기 사주 안에서도 뭐가 있어요? 정계충이 있잖아요. 정계충이. 자, 이렇게 천간에 이게 이제 이 자리가 즉 일의 이제 천간 자리를 일간이라고 해서 자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자기를 둘러싸고 양 옆에서 뭐 이 자리는 이 자리다. 이런데 이렇게 충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겨나면 정신적인 어떤 갈등, 이런 것이 좀 내재되어 있다라고도 이제 우리가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음으로 이루어진 충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은 뭐예요?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안으로 사귀는 거예요? 안으로 사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불행했던 자기의 개인사도 있었지만 뭔가 이런 좀 정치적 갈등 같은 게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게 사실은 태종 이방원하고의 관계에서도 조금 이렇게 좀 조급한 같은 걸로 가등이나 목화라고 해서 좀 이렇게 좀 활발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그 나서는 기운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좀 드러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두 사람과 이 태종 이방원의 관계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저는 이 두 사람이 다 이방원을 왕으로 만든 여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동하고 광씨는 자기 남편 이성계와 자기의 자식 방석이를 왕으로 만들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누구예요? 이방원을 왕으로 만들어 준 거 다름없어요. 자, 그러면 이 두 여인과 이방원은 어떤 관계가 되는가를 이제 살펴볼 텐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 궁합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이제 많은 이게 젊은 남녀들이 이 거리의 철학관을 다니면서 이제 궁합을 보잖아요. 근데 꼭 이거는 그러니까 남자 여자 사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다 보는 겁니다. 이 기질들이 어떻게 맞냐 틀리냐, 뭐 서로 보완할 게 뭐냐 이건데, 자, 제가 미리 질문 하나 던지면, 자, 신동하고 광씨하고 원경하고 민씨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이방원한테 도움이 되는 여인 같아요? 우리의 역사적인 사실에서는 누가 도움을 줬습니까? 원경호 민씨가 도움을 줬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저는 이게 좀 명리학적으로 놓고 보면요, 사실은 신동하고 광씨가 태종 이방원한테 더 많은 도움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걸 하나씩 풀어볼 텐데, 자, 태종 이방원은 일간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신금이라고 해서 여리여리한 음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기 사주 안에 보면 무슨 기운이 많다고 했어요? 목과 화의 기운에 둘러싸여져 있는 이 신금인 거예요. 자, 신금은 이 비유를 하면요, 가공된 보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이게 신금이 있고 경금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경금이라고 하는 양금은요, 우리가 비유를 하면 원석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이아몬드라든지 금이라든지 뭐 은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좋아, 이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원석에서 나오잖아요, 원석. 그 원석 자체가 보석이 아니에요. 보석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는. 돌멩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거 보석이라고 돌멩이 갖다 주면 이게 혼나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녹여서 거기서 이제 재련을 해가지고 뽑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반지를 만들든 뭘 만들든 이래야 보석이 되는 건데, 바로 이 신금이라고 하는 건 다 만들어진 보석이에요. 자, 그러면 그 신금인과 같은 보석한테는 불이 도움이 돼요, 안 돼요? 거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다 만들어진 금반지라든지 뭐 이렇게 다이아몬드 반지라든지 이런 거에다가 불을 자꾸만 떼면 어때요? 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로 씻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원 사주에서는 지금 보면 수기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고 몽땅 다 목화의 기운만 있으니까 얼마만큼 화기가 부담스러워요. 이게 물론 이 그 태종 이방원의 약점이면서 강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자, 신동하고 광씨하고 원경호 민씨를 놓고 보면요, 자, 어떻습니까? 신경하고 광씨는 뭡니까? 일간이 개수죠. 자, 원경호 민씨는 일간이 뭡니까? 정화죠. 수와 화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도움이 되겠어요? 당연히 신동하고 광씨가 도움을 주게 되는 모양인 거죠. 왜냐하면 너무 뜨거운 기운을 식혀줄 수 있는 기운을 준단 말이에요. 게다가 여기 보세요. 여기는 화지요. 그리고 전체는 목의 기운이 강하다고 그랬죠. 목화의 기운이 강하다고. 이미 자기 안에 목화의 기운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엎친 데 덮치는 모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드라마를 잘 만든 것 같아. 이거 보면은 뭐 이방원이 밖에 나가가지고 무슨 일 하고 들어오면은 꼭 이제 원경호 민 씨가 와서 묻잖아. 소방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어떻게 진행됩니까? 거기에 이제 그 저기 제가 옛날 봤던 그 대목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자고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좀 조용히 쉬는 곳인데 너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한 게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관계이지 않았을까. 결국 이제 거기에 또 이방원의 그런 여성 편력이 이게 막 그 저기 겹치면서 둘 관계가 이제 사실 막 파탄이 나는 뭐 여러 가지 정책 이유와 더불어서 이게 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좀 사실 보이지 않는 이런 일간에서의 이런 좀 궁합의 문제도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이 궁합을 볼 때 이 띠로 많이 봅니다. 띠로 이것도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거라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자, 이 세 명의 그 띠의 이제 궁합에서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자, 신동호 강씨 같은 경우는 무슨 띠예요? 신이라고 해서 이제 원숭이 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원경호 민씨 같은 경우는 이제 사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뱀띠가 됩니다. 뱀띠. 그리고 태종 이방원 같은 미라고 해서 양띠가 돼요. 자, 그런데 지지의 글자들은 다 숨겨져 있는 글자가 있다고 그랬죠. 숨겨져 있는 글자가 있고 그 글자에 따라서 서로 합을 합니다. 근데 합 중에 삼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즉, 세 개의 글자가 모여서 하나의 어떤 이 합을 이뤄가지고 하나의 오행이 되는 건데 이 신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여기 보면 신자, 진이라고 해서 검정색으로 되어 있죠. 즉 뭐냐면 신이라고 하는 글자는 자기 자신은 금의 글자인데 이게 자라고 하는 글자와 진이라는 글자를 만나게 되면 신자진 삼합을 이루어서 수가 됩니다. 물이 되는 거예요. 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고 하는 글자는요, 본인 자신은 빨간색 화의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는요, 사유축이라고 해서 유라고 하는 글자와 축이라는 글자를 만나게 되면요, 이게 금으로 바뀝니다. 금으로. 그리고 미라고 하는 글자는 자기 자신은 노란색 토의 글자인데 이거는 해묘미라고 해서 해와 묘라고 하는 글자를 만나면 해묘미 삼합을 해서 목의 글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놓고 보면 신과 미라고 하는 이 신동호 광씨와 태종 이방원의 관계는요, 신자진 수라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해묘미 목이라고 했죠. 이 관계 수생목 해서 바로 이방원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원경호 민씨는 사인데 이건 사유축 금의 운동을 하는 인데 이방원은 뭐예요? 해묘미 목이니까 이 관계에서는 금극목해서 또 이 띠에서도 원경호 민씨는 이방원을 갖다 극하는 이런 또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것도 참 이게 보면 아이러니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제 궁합을 보는 게 이것도 역시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보면 이렇게 이제 그 뭐 산화와 복등화 그다음에 천하수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걸 나부모행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좀 전통적인 어떤 궁합법이거든요. 이 명리학도 이제 굉장히 이론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거 아주 옛날에 막 당나라 시대 이때 이제 유행하던 게 이 나부모행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이론이 있는데 이게 지금도 거리의 철학관에서는 이게 좀 궁합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 신동호 광씨의 병신이 그 저기 연은 산화화라고 해서 화오행입니다. 산 아래에 있는 불이라고 해서. 그리고 저기 원경호 민씨의 을사는 복등화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엎어진 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그마한 등불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 화예요. 그런데 태종 이방원은 뭡니까? 천하수라고 해서 수오행이에요. 자, 그럼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수극화로 해가지고 두 사람 다, 두 여인 모두를 다 이방원이 끄는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신동호 광씨도 물론 먼저 돌아가셨죠. 무인정서가 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살아있을 때는 안 당했지만 죽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 무덤 다 파헤쳐지고 그 자기 무덤에 세웠던 이런 어떤 이런 그 돌들이 전부 다 청계천 공사하는데 다리 돌로 가게 되는 또 자기 자식들 자기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자식들 전부 다 도륙을 당하는 이런 모양이 된 거고 원경호 민씨도 그렇게 막 그 저기 멸사분공 남편을 왕으로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왕이 되고 나서는 바로 태종 이방원한테 자기 집안이 다 도륙되는 이런 결과를 나온 게 묘한 이런 이제 어쨌든 좀 관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 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역사라고 하는 사건이 우리가 이제 드러난 사건도 있지만 이면에는 또 숨겨진 많은 또 인물들이 있는 거고 또 그들의 이런 어떤 명리 사주팔자와 같은 이런 어떤 이런 좀 명리적인 어떤 기운에 따른
이런 관계도 묘하게 맞아 떨어진다. 이런 게 좀 종합적으로 다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좀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무인정서 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우리가 이제 조선을 만들고 뭐 하는 이런 과정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죠. 바로 이제 어떤 이 조선 역사에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문제 인물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데, 삼봉 정도전이라고 하는 인물과 이 태종 이방원이 이제 맺는 어떤 관계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 얘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